안녕하세요. 이번에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기출 프로그램이었던 정보관리 기술사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 상대시험에 보안 관련 전문가가 문제를 출제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문제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되도록 그런 경우, 보안에 대한 관련 키워드를 많이 도출해 주시는 게 설계시에서 가장 큰 득점을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서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 개발 보안 가이드를 21년 11월에 개정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본의 정의 및 대상 및 범위, 소프트웨어 관계 보안 기준 중 보안 기능 입력 검증과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의 개념 및 보안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이 문제에 집중하여서 단락을 뜯어보면 경위 및 대상 범위, 보안 기능 입력과 검증,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에 대해서 각 나로 구성을 해주신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1단락의 정의 및 대상, 이 정의에서 개요를 크게 좀 뿌려주시면은 좀 더 채점자가 보기에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고, 대상 및 범위에서 간단하게 법령이나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시고, 보안 기능과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답안을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큰 득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그 정보 시스템 보안 약정 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가 개정이 되었고, 로그4j 취약점도 어느 정도 작년에 가장 큰 이슈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관돼 있지 않나, 이로 인해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출제 의도는 가이드 개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보안 기능 입력과 검증,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에 대한 부분밖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추진 배경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보안 약정 52조 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가이드의 일부 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안 약정의 기준 설계 단계 20개, 구현 단계 49개.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개요분의 이런 부분을 좀 써준다면 채점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은 공부를 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전문가다 라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 개정 내용 볼게요. 줄 개정 내용에서는 보안 약정 진단 및 절차 등이 유사한 보안 약정 기준 통합 8건에서 4건으로 변경이 되었고, 근데 보시면은 이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안 기능 입력과 검증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파일 검증 부분이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경된 사항에는 보안 약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중요한 발생 빈도로 고려할 신규 보안 약점에 대해 개요, 보안 대책, 코드 예절의 상식의 기출. 이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안 약점 개정이라는 좀 느낌을 주어서 시청자들이 혼란을 주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을지 그런 의도가 보이고, 첫 번째 단락으로서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을 좀 나왔었죠. 근데 보면은 가이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서는 대상 및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좀 헷갈릴 경우가 있고, 답안이 있다고 답안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문제를 제출한 출제자가 채점을 하는 출제자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친절하게 모든 부분을 다 적어주는 게 높은 득점을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전자정보 시행령 제71조 1항 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0조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적어주셨다면 큰 득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발 보안 가이드 내에서 이번에 문제가 난 부분이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 기능 입력과 검증,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고 결국 설계 단계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설계 단계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된 보안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입력과 검증이 10개, 보안 기능 8개, 에러 처리 1개, 세션 문제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내용이 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부하면서 많이 본 시큐어 코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 보면은 이런 개발 보안 가이드에 대한 내용, 입력 보안 검증,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고, 한글로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에러 처리, 세션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뿌려주신다면 채점자도 보기가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내용도 언급을 해주신다면 더 큰 득점이 가능해 보이며, 가능하면 시큐어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락을 쓰진 않았었는데, 사단락이라면은 시큐어 코딩 표준화 방안 또는 개발 보안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차별화 포인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출제가 된 문제로서 개인정보 서비스 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29100 프라이버시 11개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낮고, 저희 경우에는 1달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는 2달러 29100에 대한 프라이버시 11개의 원칙, 3달러 27701 정보 시스템 인증 평가 내였고, 4달러 플러스 알파로 차별 업데이트를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작년에 이제 EU에서 GDPR을 21년 6월에 이제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공고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정보보호 체계가 더 부각이 됐고, 국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IMS 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가들을 ISMS 무조건 받게 돼 있었고, 결국에는 정보보호 체계에는 필수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는 GDPR 또는 IS 7001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숙지를 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 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정보보호를 위해서 이제 표준안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나온 문제는 ISO, IEC 29100, 2011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은 보호 원칙에 대해 포함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27701 지금 현재 최신인데 이 나와 있고, 결국 이거는 프라이버시 관리를 위해서 27001 개선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고, 부분은 2700과 27002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서 결국 보시면은 27001의 확장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27001을 이 부분이 선행된 상태에서 인증을 실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ISMS보다 ISMS 또는 P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9100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이며, 그 다음에 27001 정보보호 체계, 정보보호 관리 체계인데, 이 부분의 확장판이 결국 2770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많죠.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29100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개인 식별등 필요 부분과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수립 운영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흐름과 역할, 기본적 요소와 흐름과 역할, 모든 개인 식별 정보 인지 특성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익명 혹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 식별 정보 및 메타데이터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 관리, 프라이버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법률 계약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통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및 정보보호 관리가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나 리스크 통제 지침,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27701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27701과 27002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프로세스 측면에 이제 추가 지침도 존재하고, 이 부분 필수에 대한 보안 통제 추가 지침, 필수의 보안 추가 지침까지 나오고, 개인정보 관리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추가 통제, 개인정보 수탁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추가 통제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인증 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29110과 100과 27701 간의 연관관계를 처음에 개요 부분에 크게 뿌려주시고 이후에 하나씩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제가 해당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이게 27701과 ISMSP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국내의 GDPR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27701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ISMSP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뉴스나 논문 같은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의 피사에서 주관하는 ISMSP에 대한 개선사항, 개선 방안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달라고도 표현해 주신다면 고득점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서 네트워크 관련 문제예요. 드론이라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과 네트워크의 무선통신 기술은 FHSS, DSSS 이런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단락 구성을 할 때 어차피 개요와 필요성은 언급을 해주셨으니 이 부분은 0.5p 관련 정도의 개요와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죠. FHSS와 DSS의 합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및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FSS 비교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고득점이 되겠죠. 뭐 보면은 이제 한국 리뷰 2.0에서 디지털 위기의 5G AI, UAV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확대에 의해서 출제가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출제 의도는 네트워크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일반적이지 않지만 대역 확산 기술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치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야 고득점을 예상하고, 무선 통신 방식으로는 그런 거 있죠. 블루투스를 이용한 방식, 와이파이를 이용한 방식, 무선 통신을 이용한 방식, 셀룰러 시스템, LTE, 5G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신호 다중화요. 다중화는 보통 FDM, ADM, WDM 이런 방식도 있죠. 그 방식도 있고, 이 문제를 보면 신호 다중화를 하기에는 또 이것만으로 부족한 감이 있고, 그렇다고 이것만 쓰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 적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딱 우리가 시험에 딱 임할 때 바로바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키워드를 먼저 도출하고 그걸 관련된 걸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지, 이번에 키워드는 이럴 거야. 보통 2교시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문제를 논리적인 답안을 원하기 때문에 다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세분화 하면서 뎁스를 깊게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최종자나 또는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도 편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들어온 방식은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 데이터 수집 최적화 또는 뭐 드론 위치 이동 경로 최적화 드론 비행 경로 최적화 그런 방식도 있고 로드 에너지 소모 최적화 방식이나 PSO 예전 부분 평전 윈도우 조정 기상센터 드론 위치 및 이동 경로 조정 MDP 기반망 재충전 스테이션 설치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나올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일반적인 키워드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자가 내가 원한 답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하면서 넘어가다가 그냥 평범한 점수를 받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FHSS, DSS 부분은 이제 썼다고 가정을 하고 대역 확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가정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드론 무선 충전이 나왔다면 일단 저의 입장이라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문제들이 전부 다 3교시 문제들이 전부 다 보안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보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4달러를 끊어주시면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고정 클러스터가 있대요. 드론 통신 위한 뭐 스테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드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룹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결국 엑스큐트를 하고 클러스터에도 댄스에서 CH 채널로 데이터 전송, 블랙리스트 방송 그래서 인증 및 키 관리 중요하죠. 클러스터 보안 구성, CH 선출 보안 미리미리 하고 보는 거예요. 미리미리 채널에 대해서 이슈가 없는지 또는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드론이 굉장히 자율 드론이 이제 아마 선별 방식 재난 문제 해결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선 충전 스테이션들이 거점 기관마다 조금씩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보안 측면도 되게 많아지는 상태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추가로 뭐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보안 목표는 이런 식으로 꼭 그런 거 써주시면 전문가스러운 느낌의 답안이 나올 수 있겠죠. 네, 4번 문제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미리 이게 되게 고전 토픽이라고 해야 될지, 최근에도 계속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뭐 랜드를 계속 뭐 저쪽 96단계, 뭐 96층, 뭐 126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아마 그런, 요즘 최근에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장치가 부족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같고, 아무튼, 이 배경을 좀 배경부터 생각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모든 곳에 저장 장치가 들어가요. 차에도 들어가고,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태블릿에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많이 쓰니까 좀 플래시 연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제휴와 구조,
하면 될 거고, 스케일 다 한계와 대응 방법. 이것도 하나로 구분하고, 이제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에서 왜 필요한지, 이거를 왜 기존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것과, 그냥 이 플래시에 쓰면 좋은 점, 이 플래시 랜드 메모리에 아키텍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이제 3페이지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래요. 답은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한 3페이지 구성하는 게 세분 같은 게 되게 좋아요. 보통, 그냥 이제 번역가다 보시면은 보통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까지 고려를 안 해도 되지만 1, 2, 3번 문제의 경우 페이지 수까지 고려를 해서 시청자가 보기에 딱 한 페이지로 떨어지면 되게 편안하겠죠. 아, 얘는 공부 오래 했구나. 또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기숙사 시험이 다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물론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가로 더 중요한 부분은 배려. 시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보면 이게 키워드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기준도 조금씩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나는 남들보다 출전자를 고려해서 친절하게 답안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득점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러 플래시 메모리의 개요와 구조, 스케일 다운의 한계와 대응 방법, 3D 버티컬 랜드 메모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최근 뭐 반도체 호응이라고 그러죠. 하이닉스, 삼성, 300%, 통과하면 300%, 1000%,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 현재 GPU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도 많고, 결국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이 반도체 수급 문제 따니까 해결 방안의 제시, 그리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고, 플래시 메모리의 기본을 확인하는 문제이며, 3D 버티컬 랜드 메모리까지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메모리 전체 개요인데, 아주 깔끔해서 가져왔어요. 요거는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얘는 휘발성. 그리고, 휘발성 특징은,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안 날라가고, 전기가 끊기에도 데이터가 안 날라가는 장점이 있고, 대신 속도가 좀 느리죠. 휘발성 같은 경우는 캐시 메모리 또는 주기억 장치 사용하고, 속도는 빠르지만 안에 장치 담아놓은 데이터는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결국에 EP로 전기 또는 전기에 의한 전기로 정보를 기억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개요를 뿌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정도에서 보여주시면은 처음에 개요를 이 부분은 이 정도 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딱 표준하고 그게 되게 편하겠죠. 플래시 글로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게 좀 더 눈을 잘 들어오죠.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림이 좀 별로지만. 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 내부 구조가 플래시메모리 이렇게 돼 있고, 이 플래시 메모리 내부에는 요 하나의 센서, 요 하나의 셀이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면에 대한 그런 관련 구성이고, 정확히 명령하고 쓰고요. 여기에도,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 형태를 보면, 이게 셀이고, 이렇게 셀들이 이제 소스와 드레인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구성하는 거죠. 저장할 때는, 그래서 전기를 내보내요. 전기를 내보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소자의 차단되는 것을 프로그램 치는 그 다음에 또 지울 때는 전기를 싹 보내가지고 내용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3D 엔드가 주는 일반적으로 우리 엔드 방식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2차원 구조죠. 그게 결국에 배열 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얇으니까 내역성도 좀 떨어지고 성능도 간섭 문제가 생기니까 떨어지고 전력성도 높아지고 하지만 3D 랜드로 이렇게 적중을 해버리면 내구성 수명도 높아지고 성능도 빨라지고 전력성도 낮아진다는 비교가 있었습니다. 다음 5번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할 텐데 이 부분은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죠. 작년 2월에 있으면 2021년 2월 개정돼서 기술 가이드가 서비스 가이드가 2개가 나왔습니다.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 2번 시험이 더 남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간하면 그 문제에서 요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녹차를 미리 주어줘요. 그 미리 주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채점자가 이제 답안을 좀 이렇게 좀 주제가 맞춰달라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서비스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인증 방식에 대한 부분 보안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3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절차, 마이데이트 인증 방식, 보안 문제점, 개선 방안. 주체별로 보면은 개성이 있겠죠. 뭐 마이데이터 보안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제출함에 따라서 보안 이슈가 있으니까 출제를 한 것 같고 출제 의도는 마이데이터 학습 여부. 이 부분은 많지 않지만 정답이 있어요.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훨씬 그냥 문제를 내는 것보다 더 편하죠. 정답이 있으니까. 주요 절차로서는 이제 고객,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제공자, 중개기관, 포털 통합 인증기관 해서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하고 이 부분을 인증하고
그다음 통합 인증 수단을 제공 또는 일괄 조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이 1달러 내용이죠. 2달러 내용으로선 본인 인증 유형, 개별 방식이 있고 통합 방식이 존재해요. 수행 주체는 정보 제공자 둘 다 동일하지만 어, 개별 인증 수단을 갖지 못할 경우 통합 인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중개기관을 통해서 지금 본인 인증 유형이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중개기관에 의한 인증 방법도 존재해요. 보통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남는 뭐 생각해보면 개별 통합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 더 뎁스 나가서 뭐 이런 중개기관에 의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언급해주면 더 좋죠. 인증수단 제공자는 정보 제공자, 제3의 인증기관이 진행을 하고 통합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수단은 다중인증, 투팩터 인증이에요. 투팩터 인증 여러 가지 섞여 쓰겠다는 거죠. 그다음 다중요소 공격 인증, PKI 이런 이용해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거고 개별 본인 인증 같은 경우 정보 제공자별로 순차적으로 뭐 A가 있으면 A, B, C 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합 본인 인증은 딱 최초 1회, 최초 1회만 딱 하면은 SSO처럼 다 인증이 되는 거고요. 뭐 많겠죠.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자체가 또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또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휴먼, 인간에 대한, 인간에 의해서 보안 책정이 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편리적, 물리적, 기술적, 이런 부분의 취약점을 다 말해주는 게 취약점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이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시키는 게 편하겠죠. 이 답안을 내가 너무 어렵게 쓰는 것보다 편하게 쓰고 내가 확실히 잘하는 거는 세게, 모르는 거는 조금 뒤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1달러,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구성해서 물어본 것만 딱 끝내서 답을 작성해 주는 게 가장 고득점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인데 6번 무선 충전 기술에 나왔어요. 이게 125에서도 나왔었죠. 125에서도. 저는 뭐 125에서 나왔는데 126회도 나올 줄 몰랐어요.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보면은 내가 포기한 토픽에서 이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 나온다는 가정을 할 때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답안 구성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거는 확실하고 애매한 거는 그래도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실 거고 남들보다 좀 하루가 더 있죠.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게. 요즘 뭐 문제 보면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 전자자동차 확대로 무선 전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뭐 그렇죠. 뭐 지금 뭐 전기차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기차. 되게 공급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줄 사람들도 많이 타는 거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다음 전자기기. 코로나 되면서 거의 집안의 모든 휴대기기 엄청 많죠. 태블릿 있고 휴대폰
그다음 이어폰, 또 시계, 모든 게 다 지금 다 무선 충전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 같고, 이제 무선 충전의 개요. 이게 왜 무선 충전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나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의 유형별, 사용 주파수, 전송 및 교육, 인체 유해성, 주요 사용 분야 측면에서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 그룹핑까지 알려줘. 그룹핑 이렇게 좀 해줘라. 이거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해? 똑같이 써줘야죠. 이렇게 똑같이 쓰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래야 채점자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딱 자기가 목차 주어주고 이 목차대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만 봐도 만약 이렇게 안 썼다 이러면 그냥 점수가 그냥 깎이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거. 문제에 집중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무선 충전 기술에 사용 가능한 보안 문제점 나오죠. 요즘 목차가 다 주어져가지고 목차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고전 토픽이기도 하지만 125에도 나왔고 111에도 나왔어요. 아직은 뭐 한 세 번밖에 안 나왔는데 기출로만 세 번 정도 나왔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보다 그냥 마음을 여시고 다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면은 돼요. 대응이 안 돼요. 우리 잘하고 있는 그 무선 충전 기술은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 전자기 복사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표준화 부분 같이 이 표준화 부분 이것도 좋죠. 주파수, 수 이렇게 수치 같은 거 명확히 적어주는 게 되게 편해요. 명확히 적어주면 우리는 이 답안지 썼을 때 내 기준도 그거 필요하지만 답안지 채점자 입장, 출제자 입장에서 답을 작성해 주셔야지 그냥 내 생각만으로 작성을 해버리면 그냥 그분은 이제 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안 위협, 솔직히 이게 좀 업체이긴 하죠. 우선 충전 기술로 무슨 보안 위협이 좀 생길까 생각도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무선 충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기존 충전 패드예요, 패드.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그래서 죄송해요. 핸드폰 이렇게 있고 과거에는 휴대폰도 충전하려면 그 연결선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 현재는 얘가 없어도 돼요. 충전이 그냥 돼요. 그러면은 얘 휴대폰은 뭐 동기화나 또는 뭐 데이터 전송할 때 뭐 하겠어요? 무선 통신으로 하겠죠. 무선 통신. 무선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무선 통신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겠죠. 무선 통신 하다 보니까 계속 내 데이터가 송수인 되고 있을 수 있고 남 자신의 권한을 탈취해서 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충전소 사용할 때 뭐 인증하거나 아니면 결제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탈취해서 이제 하거나 악의적인 사람이 이걸 비용을 대리 청구를 다른 사람한테 해버릴 수도 있다는 취약점이죠. 인체 유해성 악용. 이제 전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면 해롭죠. 이런 걸로 좀 악용을 한다는데 좀 안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적는 것보단 낫죠. 시스템 위협. 시스템, 결국에는 무선 충전할 때도 무선 충전 스테이션 같은 경우 이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런 시스템들의 관점에서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발송 과관을 사용자, 이런 분의 사용자가 제 무선 충전 관리센터 이 식으로 나오고, 위협, 파워 스치면 과다 비용, 시스템 위협, 기밀성, 보안성이 충족해서 빼어주는 기밀성, 과다 인증 및 허가, 시스템 위협 및 하는 기밀발, 기밀성, 무료성, 가능성, 이런 다 챙겨주셔서 답안을 좀 풍부하게, 키워드 나누어서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고득점을 예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시험이 내가 많이 안다고 또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그럼 더 붙을 수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학습을 하고, 하루에 이제 시간이 없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서브노트를 보고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앞으로 이제 약 70일 정도 남았네요. 127회가 또 앞으로 나가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좀 제대로 못 치른 것 같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그냥 마음을 내려보시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편하게 그냥 가시는 게 앞으로 멘탈이나 학습도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